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강영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차 필탑형 세 번째 과목인 기계설계와 기계재료, 그 중에서 오늘은 기계설계 제1강의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설계는 크게 5개의 강의로 지금 나눠서 강의하는데요. 자, 오늘 실시할 것은 제1장 기계요소의 기초,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2장 체결용 기계요소가 제2강의, 그 다음에 제3장 전달용 기계요소, 이거는 좀 범위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강의를 제3강의와 4강의로 분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강의 제동용 기계요소는 제5강의로 해가지고 모두 5개의 강의 섹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제1장 기계요소 설계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요소와 기계재료 이 과목은 각각 기계설계가 10문제, 기계재료가 10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계요소에서 10문제 나온 것 중에서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은 잘 안 나오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자세히 나오는 거는 자세히 언급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단원 기계요소 설계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기계요소 설계 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그 물리량에 많이 쓰는 단위계 있죠. 단위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개념과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재료역학을 이미 기계요소를 하려면 재료역학을 이미 마스터하고 지금 여기 수업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 이수한 사람의 응용 과목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계재료역학을 좀 기초가 부족한 사람, 또 그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2단원 재료의 응용 및 변형료에 대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보의 힘 및 재료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보통 10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기초적인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아는 거 빨리 익숙하게 하고 어려운 거는 좀 넘어가는 그런 수업 패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나와볼까요? 자, 첫 번째 단위와 단위계가 나오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재료역학이나 또 여기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역학은 모두 이제 앞으로는 SI 단위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단위계가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뭐 척간법 야드, 뭐 피트 야드스는 우리 저 유럽 미국에서 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MKS, 뭐 CGS,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라는 거는 그 물리량, 특정량을 정의하여 다른 양의 특정을 비교하여 나타나는 약정, 갖고 있는 그 소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자, 단위계는 뭐 그래서 기본 단위가 있고, 여기 보면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가 있는데, 기본 단위는 물리량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질량, 시간, 길이, 뭐 광도, 그 다음에 전류 같으면 암페어,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면 기본 단위라 그러잖아요. 유도 단위는 이런 기본 단위가 조합이 된 거. 자, 길이에서 파생돼서 조합되는 게 면적, 부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질량에서 파생되어 갖고 가속도로 곱해보게 되면은 힘의 단위가 되죠. 이런 힘의 단위, 뭐 동력의 단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합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도 단위라고 하죠. 자, 밑에 보면 척간법 야 파운드 펜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터법 한번 볼까요? 미터법에는 우리 보통 길이 단위를 쓰는 게 뭐죠? 미터, 1m 정도 해줘도 되죠. 미터 단위를 하는데, 물리학적인 용어에서는 뭐 지호 자유선 길이에 뭐 400분의 1이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에서는 미터 썼는데, 질량의 단위에서는 여러분들 그램을 쓰죠. 근데 그램의 단위는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킬로그램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부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리터가 여러분들 1000cc가 되겠죠. 저런 거 기본적인 알아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제 단위계 그래가지고 SI 단위계 쓰죠.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I와 유닛 가지고 시스템에 하고 SI 단위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미터법을 요거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국제 도량 총회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의 전 세계 나라에서는 다 SI 단위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SI 단위계는 여러분들 또 세부적으로 MKS, 뭐 CGS, 뭐 이런 FPS 나오는데 자, SI 단위계는 MKS와 CGS가 포함이 돼요. 자, MKS라는 건 뭐냐면은 미터,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쓴다는 얘기고 요거는 길이를 미터가 아니라 센치, 그램, 세크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SI 단위계에 포함되는데 자, 7번에 FPS 단위계는 영국 단위계라 가지고 여러분들 미터가 아니라 뭐 길이 같으면 피트, 질량 같으면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험 문제에 싹 나오지가 않고 폐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SI 단위계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단위계, 중력 단위계 이런데 여러분들 절대 단위는 여러분들 힘의 단위로 보통 우리 뉴턴을 많이 쓰죠. 뉴턴이라는 거는 1kg의 질량을 가속도 얼마? 1m/s 제곱을 곱하게 된 것을 우리 1뉴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생되는 힘인데 여러분 이미 다 물리 시간에 다 배워왔던 기초적인 상식들이죠. 자,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 이제 공학 단위계, 중력 단위 공학 단위계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보통 요 1뉴턴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인식을 잘 못해요. 보통 여러분들 몸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은 뭐 나는 100뉴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100kg이에요 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하는데 킬로그램은 질량이 다르니까 자, 킬로그램은 질량이죠. 질량에다가 여기다가 포스 힘의 단위죠. F자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게가 되는데 무게 단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공학 단위계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kg F는 9.8 중력가 속도가 되니까 9.8 뉴턴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 공학 단위는 F자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SI 단위계가 이제 아까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SI 단위는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계하고 아까 유도 단위라 그랬죠. 자, 그럼 기본 단위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사실 여기 7개가 나는데 7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계공학에 쓰이는 단위는 보통 요 안에 보통 다 놓으니까 요걸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거 길이죠. 길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미터 단위 쓰죠. 우리 MKS 아까 여기 포함이 되겠죠. 자, 질량은 킬로그램을 쓴다는 거. 자, 이때 킬로그램 K를 우리 대문자 쓰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소문자로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니까 세크 가지고 S자 쓴다. 이것도 소문자입니다.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인데 암페어는 대문자 A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우리 보통 MKS 요게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온도인데 우리는 보통 온도를 뭐로 써요? 섭씨 쓰죠. 섭씨로 시해주고 그래서 물에 끓는 점, 물의 어느 점을 0도, 우리 끓는 점을 100도 그래가지고 우리 섭씨를 쓰는데 우리 이건 SI 단위계가 아니에요. SI 단위계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켈빈이라는 대문자 K를 쓰죠. 이 켈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섭씨 온도에다가 273.5도 약 273하면 더웁니다. 그래서 켈빈의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이렇게 켈빈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빛의 세기. 빛의 세기를 우리는 칸델라 가지고 CD 쓴다. 이런 것이 기본 단위계다. 그래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기본 단위계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됐는가 쭉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하고 물리책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온도, 시간 단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도 단위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유도 단위계.
자,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제 전기 쪽에서 많이 쓰고 그런 거 하는 건 이제 주파수인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기계 요소에서는 이건 잘 안 쓰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힘의 단위, 압력, 에너지, 동력.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냥 외워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가 뭐였다? 뉴턴이었죠. 자, 1뉴턴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다. 그래가지고 질량이 얼마? 1kg의 질량을.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 1m/s의 제곱. 가속도라는 건 시간을 두 번 나눠야 되죠. 이런 크기를 갖는 양이 여러분들 1뉴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학 단위에서 1kg F 하면 이렇게 공학 단위라 했죠. 얘는 9.8뉴턴의 가속도를 같으니까 이거는 9.8뉴턴의 크기와 같다. 이거 하나 사격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압력. 압력과 응력은 서로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뭐 압력이 뭐냐, 응력인데 다 파스칼이죠. 파스칼이라는 건 뭐예요? 이 1뉴턴의 힘을 갖다가 가로 세로 1m 힘 1m 제곱의 면적으로 나눠주는 단위 이렇게 해주고 1파스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사실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각해보시죠. 1뉴턴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요. 거기에 가로 세로 1m의 압력을 가하니까 그렇게 큰 가압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메가파스칼로 하게 되는데, 우리도 공학 단위로 압력 단위는 1kg F per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1kg F per 제곱센티미터 이런 압력 단위, 이게 공학 단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약 0.1 메가파스칼이다. 메가파스칼이란 파스칼에 메가자가 붙으면 파스칼에 10의 6승이 붙으면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파스칼이 기본 단위고 공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는 메가파스칼을 많이 쓰게 된다. 나중에 이제 예제 풀이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응력 값이 보통 메가파스칼을 많이 쓰게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 해볼까요? 에너지라는 거는 1. 여기 1량이 되는데 1입니다. 1과 에너지는 서로 차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힘을 썼는데 힘을 써가지고 얼마만큼 그 물건을 보냈느냐. 즉, 이동거리를 곱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힘에다가 이동거리 길이 단위라가지고 이렇게 뉴턴 메타의 단위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제2자 대문자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1주라면은 뉴턴 퍼 메타세컨드. 뉴턴이라는 게 뭐예요? 자, 1주라는 거는 뉴턴이라는 게 뭐였어요? 정의해서 보면은 뉴턴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었죠. 거기에 거리가 얼마야? 메타죠. 여기다 메타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고 차원에서 가면은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차원에서 한다는 건데,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1줄의 차원에서 했을 때 단위 개념이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옆에 여백에다가 잘 표시해주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1이잖아요. 1가 에너지를 갖다 쓰니까, 요 1을 또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자, 이게 바로 동력이라는 게 되겠죠. 동력. 동력은 이 1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대문자 와트 그래가지고 더블자를 많이 쓰죠. 자, 그러니까 동력이 와트인데 1주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를 한번 시간으로 한번 더 나눠드니까 어떻게 돼요? 와트의 단위는, 자, 요거는 동력, 줄의 차원에서 한 게 킬로그램 메타 퍼 제곱 세크의 제곱이고, 자, 동력이라는 거는 시간을 한번 더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동력이라는 건 차원에서 가면은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퍼 세크의 3승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줄의 차원에서과 동력의 차원에서, 와트의 차원에서 하는 어느 거냐, 여기 싹 나올 수 있어요. 내게 쉽죠? 제곱이냐, 뭐 3승이냐, 이렇게 딱 수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 유의해서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험 문제, 우리 여기 기교 요소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주로 물체의 종류와 그 각 기계를 이루는 요소 부품들의 그런 부품의 종류와 그 크기를 결정해 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힘의 단위하고 압력 단위, 응력 단위 이런 것이 주로 잘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걸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려면 이제 모터 설계를 해야겠죠. 모터 설계를 하게 되면은 동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모터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이 와트의 계산식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힘, 압력, 에너지, 인류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기 쪽에서 많이 다루는 게 전하량, 전압, 전기 용량, 전기량인데 여기는 우리 기계 요소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본 물리량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드는 이런 단위는 뭐라 한다? 우리는 유도 단위라 한다. 이런 것도 다 유도 단위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유도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질량 이렇게 나오면은 질량 끄집어내죠. 그건 기본 단위니까. 자, 정리가 되셨죠? 이미 여러분들의 물리 시간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자, 또 유도 단위 이제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 각도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각도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디그리. 자, 한 바퀴 돌았을 때 몇 도? 한 바퀴가 360도죠. 도해야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왜 근데 한 바퀴를 360도 정했을까? 이거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죠. 인간의 약속을 이렇게 한 거죠. 한 바퀴로는 360도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디그리라는데 이거는 각도의 정의가 아니에요. 각도의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라디안 해놨는데 레디안이 각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원이 있을 적에 중심이 여기 있고 요 반지름이 R이죠. 자, 반지름의 크기하고 길이가 같은 원호의 길이 어디 한 점 있겠죠. 요 원호의 길이와 요 반지름의 크기가 같아지는 어느 한 점 여기가 있죠. 요 점을 A라고 했을 때 중심 C라고 요 A와 C를 잇고 요 네 점을 이루는 요 각을 갖다 우리는 1레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각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레디안은 거는 약간 60도 작죠. 우리 보통 그래서 파이 레디안 하면은 이게 몇 도? 이게 반바퀴거든요. 파이 레디안이 여기 반바퀴를 돌리는 걸 파이 레디안이라고 합니다. 파이 레디안이 반바퀴니까 반바퀴 몇 도 디그리에서 180도죠. 따라서 1레디안이라는 건 뭐예요? 자, 파이가 3.14159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3.14 뭐 180 이렇게 나누면은 약 57.5도가 나와요. 약간 60도보다 조금 작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일상생활에는 디그리, 이거 도를 많이 쓰는데 공학에서는 여러분들 각도 정의는 레디안을 쓴다. 이거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접두어와 접미어 이렇게 붙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길이의 단위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 SR 단위가 뭐였습니까? 미터였죠, 미터. 미터를 기준으로 여기 10의 3승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의 3승. 자, 또 10의 3승 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3승 하면 10의 6승. 또 이렇게 하면 10의 9승 이렇게 되죠. 자, 미터 단위라죠. 반대로 작아지면 10의 마이너스 3승, 또 작아지면 10의 마이너스 6승, 또 작아지면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까지만 알아둡시다. 자, 미터를 기준으로 커지는 거 봅시다. 미터에서 10의 3승, 1000배 커지면 여러분들 키로가 붙죠. 그래서 키로가 소문자 써야 된다. 키로가 붙는다. 여기 키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여기 또 10의 3승이 붙어주고 10의 6승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메가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메가 파스칼 했을 때 그 메가하고 같은 거예요. 또 10의 3승이 더 붙으면 뭐 돼요? 기가. 기가보다도 요즘 더 많은 용량을 하는데 이걸 테라라 그러죠. 이거는 12승까지 가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자, 이제 작아지는 거 그러면은 미터에서 하나 더 붙으면은 여러분들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밀리미터, mm 두 개 쓰니까 밀리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 10의 마이너스 밀리 붙죠. 자, 10의 마이너스 6승 되면은 마이크로가 되죠.
마이크로메타래죠. 여기 마이크로 단위가 들어가겠죠. 자, 10의 마이너스 9승화 또 하나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사는 거 나노메타 그래가지고 N자 쓰죠. 그보다 더 작아지면 피코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까지 잘 안 나니까 최소한 미터를 기준으로 킬로, 메가, 기가.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는 밀리미터,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피코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는 이 접두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사용 규칙이 이제 얘가 있는데 보통 우리 미터, 킬로그램, 세크죠. MKS다. 그래가지고 보통 뭐 이쁘게 쓴다고 이렇게 기울여 쓰는데 반드시 직립 고딕체로 써야 된다. 물론 거기에 공식들 쓸 때는 M자에 또 여기 M이 쓴다. 이거 기울여 쓸 때는 이거는 공식의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뭐 F는 MA다 그러면 요거는 질량이고 이거는 가속도죠. 요 M은 소문자 M 이렇게 기울였을 때는 이거는 이런 공식의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할 때는 반드시 여기 한 칸을 띄워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정도니까 가볍게 이런 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F는 MA 그래가지고 여기 뉴턴 단위가 되겠죠. 자, 하중의 단위는 mg 그래죠. 요 중력가속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이제 1kg F자세죠. 동력 저기 공학 단위계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그걸 얘기해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중복되는 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단위, 뭐 다이, 뭐 킬로그램에 바꿔야 되겠죠. 뭐 파운드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벡타죠, 벡타. 그래서 어느 작용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제 하살표를 나타내죠.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하살표의 길이가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벡타의 기본 세 단위가 뭐예요? 작용점, 방향, 크기가 되겠죠. 벡타가 상대되는 말이 여러분들 스켈라라는 말 있죠. 스켈라. 스켈라라는 단위는 이거는 방향이 없고 여기는 크기만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라든지 이런 거는 방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스켈라 크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힘의 단위는 요 방향과 크기가 있다. 요거 뭐 이미 물리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아마. 자, 힘의 합력 이거 볼게요. 자, 이쪽 방향으로 F1의 힘이 작용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F2의 힘이 합력이 작용했을 때 두 힘을 하나의 힘으로 합력을 시키면은 요 요거와 평행하게 쫙 보내고 요거가 평행하게 쫙 보내죠. 이렇게 되지만 요 힘이 이제 우리 합력에서 이렇게 시그마를 쓰는데 요 F가 결국 F1 플러스 F2 이렇게 쓰죠. F1, F2 이렇게 쓰는데 자, 이게 3이고 이게 4라 해서 이게 7이 되는 건 아니죠. 요게 이 공식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 F2 코사인 세타. 요 이루는 내적각이 90도이면은 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90도이면은 0이 되니까 여기 날라가죠. 요거 더하면 되는데 그렇죠. 90도일 때는 90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세타일 때는 요거가 들어간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앞에도 얘기했듯이 1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된다. 여기 S는 시간이 아니라 거리죠. 그래서 뉴턴, 메타, 줄이 되고 이것이 에너지하고 차원이 어떻다? 같다. 반드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열도 에너지죠. 열 에너지 그러십니까? 열의 단위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식품 같은데 이렇게 그 상표 같은데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열량이라는 단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열량이라는 거는 칼로리라는 단위 쓰죠. 1칼로리 그래가지고 이것도 열 에너지니까 에너지니까 이거 1하고 차원이 같이 해석해야 되니까 약 얼마
여러분 4.18 뭐 6인데 4.2 줄이다. 1칼로리는 4.2 줄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서 얘가 이쪽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이만큼 되고 힘의 크기는 요거의 이 방향이니까 요 수평 방향의 힘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요 수평 방향의 힘은 뭐예요? F의 요 코사인 성분이죠.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가 요 수평 방향의 힘이니까 요 수평 방향의 힘에다가 요 S를 곱한 거. 이게 1의 계산식이 된다. 자, 도로래 같은 경우에죠. 자, 도로래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고정이죠. 여기 로프로 해서 여기는 고정을 했고, 저 여기 무게가 좀 W가 걸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양쪽에서 이 FW를 거니까 여기에 2분의 W가 걸리고 여기 이 고정축에도 2분의 W가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 힘은 2분의 W가 걸린다. 그 다음에 요 L1은 이 도로래 요 로프가 하는 일의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L2는 요 무게, 들어올리는 무게가 하는 일의 양인데, 요 일의 양과 요 일의 양은 같아야 되죠. 그래서 F 곱하기 L1의 양과 W 곱하기 L2의 양은 같아야 되죠. 자, 여러분 뭐 도로래 상식적인 거 알겠지만은, 아까 무게를 들었는데 절반밖에 힘이 안 들잖아요. 대신에 요 L1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 L2보다 2배 이상 더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무게가 힘이 들든 대신에 길이를 많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일의 법칙은 일의 양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원리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참고사항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률, 아까 일률은 동력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동력이라는 건 뭐다? 동력은 1을 시간으로 한번 나눠준 거다. 자, 앞에서 얘기한 거 얼마나 복습되는가 봅시다. 자, 동력은 이 1을 시간으로 하니까 1이 뭐였어요? 킬로그램이 질량이고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이 가속도고, 자, 거기에 뭘로 나눠서? 시간으로 나눴죠. 자, 나누기 시간으로 했고, 자, 그러면은 이 일률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3승이 되겠죠. 밑에가 내려오니까. 동력의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1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요게 여러분 힘의 단위였죠. 1은 여기다가 지금 요 하나 좀 틀렸죠. 요거 힘에다가 또 뭐 거리를 곱해야겠죠. 그 거리 곱하니까 요렇게 되죠. 곱하기. 그래서 이 동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의 제곱 퍼 세크의 3승 요 차원에서 된다. 아까 강조했습니다. 요 시험 문제 자연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앞에 이제 와트의 단위는 좀 작기 때문에 이제 킬로와트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킬로와트는 요게 이제 기본식이죠. 킬로와트는 뉴턴, 그 다음에 속도가 메타 퍼 세크니까 이렇게 해서 1000으로 나누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요 킬로와트는 10의 3승이라고 했죠. 그게 10의 3승으로 나눠주려니까 여기 1000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동력 단위에 여러분들 공학 단위로 나면 킬로그램 F로 나면 9.8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000을 나누기 9.8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2가 나오죠. 그래서 요 102라는 숫자가 공학 단위 쓸 때는 요 102를 여기다 놔야 되는 거고, 그냥 뉴턴으로 쓸 때는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뭐 동력 계산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공학 단위의 계산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S 단위, 마력이죠. 마력에 관한 공식 단위인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 요 공식을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끝에 뒤에 이제 기계요소 설계안에 이제 토크 공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토크 공식으로 고치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요게 동력에다가 뭘 곱해?
n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n분의 h가 될 거고, 그죠? 자, 이거 좀 뒤에다 쓸게요. 자, n분의 h가 나오고, 여기는 자, 토크예요. 토크 단위는 뭐야? 뉴턴 메타입니다. 즉, 토크는 1의 단위하고 같아요. 자, 그랬을 때 9550이 위로 올라가겠죠. 자, 9550이 올라가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미터의 단위죠. 미터의 단위인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 기계에서 쓰는 단위는 길이 단위가 보통 미터가 아니고 보통 밀리미터 쓰거든요. 밀리미터로 쓰게 되면 여기에 공을 3개 더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식을 여러분을 알아두는 게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은 여러분 회전수가 되고, 여기서 요 H는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 이렇게 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식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식, 요 식이나 요 식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식을 외워두는 거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인류의 단위 아까 쭉 나왔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됐고요. 자, 마력이나 PS 단위는 이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혼란 다 외우려면 혼란스러우니까 이 한 가지만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압력의 단위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압력이라는 건 뭐였죠? 힘을, 압력이라는 거는 압력을 간다. 그럼 뭐예요? 힘을 쓰는데 여기에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면적을 나눠주니까 압력 P 써가지고 면적 A, F로 나눴다. 그랬을 때 그 면적이 가로 세로 1m씩 잡으면은 1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힘을 뉴턴 단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뉴턴 퍼 메타 제곱 하는 걸 우리는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칭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보통 유체 역학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물의 뭐 높이 계산할 때 압력이 얼마나 받느냐 이렇게 계산 많이 하잖아요. 물에 이렇게 했더니 밀도를 많이 느낀다. 로지 H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 유체 역학을 다루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까도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파운드 뭐 인치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ps이라는 파운드를 인치로 나누는 건데 잘 안 쓰이는 건데 하나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바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알겠죠. 1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1000 100만이죠. 100만 단위를 제곱 센티미터로 나눈 거죠. 자, 이거는 얼마? 0.1 메가파스칼이다. 왜? 요거를 파스칼로 바꾸고 메가로 다니면 이거 쭉 그러면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자, 1바는 0.1 메가파스칼이다. 이거 꼭 머리에 넣어두세요. 왜? 메가파스칼이 여러분들 능력 단위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거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이제 압력의 단위대. 옛날에는 수은주의 높이 갖고 됐죠. 그래서 여기 수은이 액체잖아요. 수은은 액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그 관을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 압력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데 요게 생길 때 요게 진공이 되겠죠. 진공이 되고 요 높이를 보니까 1기압일 때 보통 우리 여기 대기권에서 요 현재 지상의 높이에 1기압일 때 760mm까지 올라가더라. 해가지고 이제 1atm 1기압은 760mm Hg 수은이라는 뜻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공학적인 우리 계산 시간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다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이것도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건데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절대압력이라는 거. 절대압력이라는 거는 계측기의 압력과 절대압력을 더해주는 거다.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절대압력이라는 건 뭐다? 게이지 압력에다가 플러스 뭐다? 요게 절대압력, 기압을 더해주는 거 절대압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 지금 좀 잘못됐네요. 요게 지금 대기압이 됩니다. 대기압을 하세요.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해야 된다. 자, 요 프린트가 잘못된데 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나왔죠? 절대 압력의 게이지에 이걸 더하는 것이다. 자, 이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힘을 증폭 장치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가끔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작은 힘을 갖다가 큰 힘으로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포크레인 같은 거죠. 작은 힘을 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 그 원리가 다 뭐냐면은 파스칼의 원리라는 거죠. 파스칼의 원리는 단면적에 대해서 힘을 가하고 여기 단면적에서 힘을 가했을 때 평행을 이루면은 요거 서로 압력에 요거 나눠주는 거는 서로 크기가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이 증폭이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보내면은 이 F2를 구할 수 있죠. 큰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F2라는 건 뭡니까? 자, A1분의 A2의 F1이니까 작은 힘을 가하더라도 이 면적의 비가 서로 비가 크면은 큰 힘을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합 실린더에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많이 하죠. 작은 구멍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피스톤을 직경을 크게 해주고 큰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 샤넬 법칙이 이제 나오는데, 보일 법칙이라는 거는 이쪽에 이제 지금 위에 무게 추를 달아줘. 여기 압력을 좀 가하고 있죠. 압력을 가해서 요 위에 있는 뚜껑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원래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때 이 F 힘을 가했을 때 압력은 높아지는데 여기에 내부 면적은 어떻게 돼요? 최적은 작아지죠. 즉 압력과 최적을 곱하면은 P1, V1은 여기 압력은 높아지지만 최적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 되겠죠. 자, 유량도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봅니다. 이거는 다 유체크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둘 거는 여러분들 연속 방정식입니다. 어떠한 관이 이렇게 있고 관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합시다. 자, 밀폐된 공기예요. 그때 요 단면적이 여기 A1이고 이때 유체가 흐르는데 유체의 속도를 우리 V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의 단면적은 이제 관이 작아지는 거예요. 관이 작아지면 A2라 그러고 여기서 나갈 때 분사 속도를 V2라 그러면은 자, 유량이라는 건 밀폐됐으니까 여기서 Q를 보냈으면은 요만한 양이 갈 거고 나갈 때도 요만한 양이 가겠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는 A1, V1이 될 거고 이 크기는 A2, V2가 된다. 따라서 이 면적을 작게 하게 되면은 여기 A2의 면적을 작게 하면은 여기 분출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대표적으로 이거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소방 호수 노즐을 이용해 주면 멀리 여기 물을 갖다 멀리 보낼 때 이렇게 노즐을 이용하는 것이 이런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A1, V1은 A2, V2다. 이게 연속 방정식이 됩니다. 자, 베르누의 정리도 여러분들 유체크하게 다루니까 거기서 다루다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이제 나가볼까요? 다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속도라는 거 어떤 물체를 이렇게 보냈을 적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되는 거리를 S라 그러고 자, 메타죠. 여기까지 여기 이동되는 시간 세크제 요거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다루는 게 이제 운동의 속도,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한번 나눠주면 이게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시간을 한번 더 나눠주면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V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자, 가속도는 엑셀레라자 H를 쓰죠. 이거는 거리를 시간을 2배로 나누니까 이 단위가 어떻게 돼요?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속도는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단위가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이 가속도, 요 가속도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속도, 이제 이거는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 거리를 가느냐. 아까 다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 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각 속도라는 건 뭐죠? 아까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라는 건 시간을 거리를 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는 거. 시계와 같이 회전 운동하는 거는 가는 거리가 항상 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간당 몇 도 돌아가느냐. 시간당 돌아가는 걸 갖다 우리는 각속도라 그러죠. 보통 우리 오메가 기호를 많이 쓰는데, 시간에서 몇 도 돌아가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각도의 개념을 아까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디그리가 아니라 레디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세크 퍼 레디안이 각속도의 단위가 되겠죠? 조금만 하나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회전수, 우리 분당 회전수를 우리 RPM 해가지고 1분당 몇 바퀴 도느냐가 RPM이죠? 1분의 회전수가 뭐냐. 요 각속도 개념에 여기 RPM으로 가는데, 요놈과 여러분들 이제 동력과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아까 토크는 뭐였죠? 950 M분의 H 해가지고, 요게 RPM, 여러분들 요게 N이죠. RPM이니까, 요거의 관계식 때문에 지금 이 공식이 나오는 건데,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원주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A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전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심이고, 자, 요놈의 직경이 D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접선에서의 속도 V가 구해져야 되겠죠. 이 V라는 거는 회전시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작아지고 멀어질수록 이 속도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수와 속도와 원주 속도라 그러죠. 원주 속도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1000분의 파이 dn, 즉 지름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60을 왜 나왔냐면은 우리 속도의 단위는 메타 퍼 초니까 세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n은 뭐예요? 분당 회전수죠. 분을 초로 바꾸다 보니까 여기 60으로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V의 단위가 세크일 때는 60으로 나눠주고, 만약에 원주 속도 단위가 메타 퍼 민으로 한다 그러면은 60을 나눠줄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식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자, 속도를 한번 더 시간을 나누면 뭐가 된다? 가속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선 가속도 해가지고 원주 가속도는 회전 반경에 대해서 V의 제곱이 된다. R분의 V 제곱. 이거 다 물리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도형별로의 면적 계산인데 이것도 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AH가 된다. 뭐 요거는 AH 직사각형일 때는 이거 한번 가볍게 넘어갈까요? 자, 이런 건 다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요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 회전 반경을 R 해가지고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을 건데, 우리 기계유수 설계에서는 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요 R이 2분의 D죠. 지름이 D니까. 그래서 요걸로 계산해서 제곱하다 보니까 4분의 파이 제곱이 원의 면적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 앞으로는 머릿속에 넣으세요. 파이 R 제곱보다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요걸 알아주시면 되고, 준공충일 때는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의 면적에다가 안쪽의 면적을 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나오겠죠. 4분의 파이 가로 열고 바깥쪽 라지 D제 빼고 안쪽 질은 스몰 D의 제곱을 빼면은 요 중공충, 요 도너스 모양의 면적이 된다.
요거하고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뭐 타원, 뭐 여러 호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적인데, 자, 단면적에서 높이를 곱하면은 최적이 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아까 단면적이었죠? 거기다 AC로 곱하면은 원기둥의 최적이 될 거고, 뿌릴 때는 이 직육면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기둥이 되죠? 사각기둥이 되는데, 이런 사각기둥,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의 뿔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2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 여기 어떻게 우리 다뤘던 게 단위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물리량에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뭐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SI 단위의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자, SI 단위가 아까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가 있다. 기본 단위라는 거는 한 개의 물리량으로만 이루어진 거. 대표적인 게 MKS. 그 다음에 뭐 각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2개 이상 조합이 되면은 유도 단위가 된다. 그랬죠. 자,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이런 건 다 기본 단위죠. 그때 뉴턴은 힘하고 가속도, 그러니까 이게 유도 단위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접두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많이 외워둬야 된다 그러는데, 접두어 10의 마이너스 6승, 아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 그랬죠.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되면 나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 이렇게 나가겠죠. 3번 1kg F는 요거는 공학 단위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학 단위는 뉴턴으로 SI를 환산하면 9.8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81 뉴턴 이렇게 나왔죠. 4번 안찌름이 16cm인 실린더가 있다. 자, 이렇게 안찌름이 있는데 요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찌름이 16cm래요. 자, 실린더에 5kg의 힘을 가했어요. 여기다 이 면적 요게 힘을 가한 게 5kN 의 힘을 가했어요. 그때 생기는 압력은 얼마냐 그래가지고 풀이를 보겠습니다.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을 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힘이 얼마야? 5kN이니까 키로가 붙었으니까 5000N이 될 거고, 아까 우리 면적의 공식이 뭐였어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에, 자, D가 우리 SI 단위니까 미터 단위로 고쳐야 되니까 16cm니까 얘는 0.16m로 고쳐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0.16m의 제곱을 해가지고 요건 이제 두들기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 할 때는 공학용 계산기로 해가지고 요거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공학에서는 이 결과값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누르면 나오겠지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요 값이 나오는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1절 다 끝냈고, 이제 2단원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료 역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는 거겠죠. 하중의 종류, 그래서 이제 인장, 압축, 비틀림, 뭐 다 아는 거죠. 인장은 땡기는 거, 압축은 가는 거, 비틀림은 이렇게 꼬는 거죠. 자, 휨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휘어지는 거, 밴딩이라 그런다. 밴딩. 그 다음에 전단은 이렇게 잘라지는 거, 시어링이라 그러죠. 전단, 뭐 이런 거 하중의 종류죠. 자, 정하중은 정적인 시스템. 하중을 가지고 한쪽만 정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하중. 이런 것이 정하중이죠. 건물 같은 것들. 근데 동하중은 움직이는 거. 자동차가 다리를 지나갈 때 움직이면 되는 이런 거는 자동차 위치에 따라서 하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동하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하중도 지금 요거 보면은 정하중도 이렇게 집중이 걸리느냐, 분포적으로 균일하게 걸리느냐, 불균일하게 걸리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나눕니다. 한쪽에 집중해 가면은 집중하죠.
눈이 내렸다 그러면은 눈은 하나하나 무게가 균일하게 쌓였다고 하겠죠. 그런 거는 등분포하죠. 한쪽에 많이 걸려. 자동차가 정체됐다. 여기는 트럭이 있고 여기는 소형차가 있다 그러면은 불균일하게 하중이 가겠죠. 이런 부등분포, 불균일 하중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중이 중요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응력이죠. 여러분들 응력이 아까 뭐였습니까? 압력과 응력은 단위가 같다 다르다. 얘는 압력하고 단위가 같더라. 즉 힘을 뭘로 나눴다? 면적에 대해서 나눴다. 이거죠. 자, 이게 응력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뭐가 될까? 우리 앞에 파스칼 썼죠? 파스칼을 쓰게 됩니다. 그때 10의 6승 파스칼이 여러분들 아까 메가 단위였죠? 메가 파스칼이라고 많이 써야 된다. 우리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응력 단위는 메가 파스칼 많이 쓰니까 이걸 알아두면 좋겠다. 아, 그 얘기가 나오겠죠? 자, 변형률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물체를 잡아 당겼어.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늘어나죠? 길이가 늘어난 대신에 직경은 어떻게 돼요? 약간 수축하겠죠? 이런 변화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변형률이라는 거죠. 변형률. 그래서 이런 길이 방향을 보는 것을 세로 변형률. 그래가지고 우리 스트레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스트레인 해가지고 우리 입시론을 많이 쓰는데 입시론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원래 길이가 이거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얼마야? 람다죠. 원래에서 람다만큼 늘어났다. 이거 스테인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연신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뭐 연신율. 연신율이라는 거는 이 스트레인에다가 프로테이지로 한 거야. 그러니까 100%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것을 우리는 연신율을, 우리 재료공학 시간에 이거 연신율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계요소 속에는 스트레인, 요 세로 변형률을 많이 쓰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아까 이거 축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름이 지금 얘는 인장을 가한 거고 얘는 이제 압축을 가해가 이렇게 된 거죠. 압축하면은 길이는 줄어들고 직경이 늘어나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직경의 변화를 다루는 거를 이쪽 방향은 세로, 이쪽은 가로죠. 그러니까 가로 변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가로 변형률은 입시론 다시 해가지고 원래 지름에 대해서 얼마큼 지름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입시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역학에서는 가로 변형률보다는 세로 변형률. 아까 세로 변형률은 뭐였죠? 다시 한번 됩니다. 세로 변형률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게 세로 변형률이었죠. 가로 변형률은 원래 지름에서 얼마나 지름의 변화가 생겼느냐는 건데 요것이 더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질 때 자, 요게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힘을 가고 이쪽으로 힘을 가면 여기서 파단이 일어나죠. 파단이 일어나는데 그냥 딱 쩌슷하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지면서 꺾이면서 잘라지죠. 요 꺾이는 요거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요 잘라질 때 그 변형률을 우리는 감마라 그러고 감마는 요 잘라질 때 요 각도가 나오겠죠. 요 각도 비틀어지는 각도 즉 탄젠트 파이하고 같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는 우리 네디안 각도는 네디안이라 그랬죠. 이 각도 요 값이 굉장히 작을 때는 거의 뭐하고 같다? 네디안일 때는 파이 값하고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파이의 각도 요 변은 비틀려지는 각도하고 같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최적 변형률은 아까는 2차원적인 거 있잖아. 자, 아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잡아당기고 이리 잡아당기면은 이거는 Y방향,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따면은 X방향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 하나 2차원적인 거죠. 근데 3차원적인 거 이렇게 직류매체 있어가지고 이 방향도 당기고 그죠? 이쪽 방향도 세 방향 X, Y, Z 방향 세 방향으로 당겼을 때 이 전체적인 최적 변형률이 얼마큼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피 변형률을 우리는 입시론 V, 볼륨자 써가지고 V자 쓰죠. 이 실험 볼륨은 각각의 방향의 몇 배? 3배가 되더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죠. 최적 변형률은 각 길이 방향의 3배가 되더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의 법칙. 자, 후쿠의 법칙 이거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료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길이는 늘어나는데 이거 줄어든다 그랬죠? 자, 늘어나는 요 하중과 이 하중 우리 P라고 합시다. P고 요 늘어나는 양 람다와의 관계가 어떠한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제 DPG 보면은 요거에 대한 수식을 그린 게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볼까요? 어떤 물체를 잡아 당겼을 적에, 당기거나 눌렀을 적에 여기에 늘어나는 양과 응력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요 람다로 했는데 람다라지 뭐 여러분 요걸 입시로 하세요. 입시로 뭐였어요? 아까 L분의 람다였죠. 자, 그랬을 때 응력이라는 건 뭐였죠? 단면적에 대해서 하중이었죠. 즉 하중과 늘어나는 강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 기계 설계에 쓰이는 그 구간은 보통 요 구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의 포인트를 다 여러분들 외워 두셔야 되는데 요 A 포인트까지 가는 것이 역시 비례한도라 그래요. 비례한도. 비례한도라는 거는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늘어나는 양과 하중과 늘어나는 관계는 직선 관계다. 1차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게 비례한도에서 정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뭐다? 이게 후쿠의 법칙이다. 후쿠의 법칙. 그래서 입시로는 요게 입시론이라 그랬죠. 요게 시그마라고. 입시론은 시그마 요 기울기가 뭐예요? 요 탄성 계수라 그랬죠. 2 시그마 이런 관계가 있다. 저 거꾸로 쓸까요? 시그마는 2 입시론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 요것이 후쿠의 법칙, 즉 비례한도까지 직선 구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겠어요? 이게 세로 탄성 변율이라는데 요것이 요거의 기울기 값이 되겠죠. 요 탄성한도라는 말이 나오죠. 탄성한도라는 말인데 요 탄성한도 값, 이 기울기를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잡아당기면 약간 기울어져요. 직선은 아닌데 약간 기울어져요. 여기까지는 잡았다 탁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여기 원래대로 돌아가는 여기까지를 우리는 탄성한도라고 얘기한다. 그 이상 잡아당기면 갑자기 소재가 붕 늘어나요. 변형이 생겨요. 영구 변형이 생기는 요 CD 구간을 우리는 항복 구간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예일드 포인트라 그런다. 자, 여기서는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다 다시 재료가 저항해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고 꼭대기점이 여기죠.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꼭대기점, 여기 2점을 갖다 우리는 여기를 인장 강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료의 인장 강도 값이 어디냐 그러면 요 이 값을 얘기하게 됐죠. 설계할 때는 그러면 인장 강도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비례 한도 이내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장 강도와 요 비례 한도의 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안정계수를 여기를 나눠주면은 여기에 이제 허용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허용력 것은 이 비례 한도 아래에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이론적인 역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한번 볼까요? 자, 후쿠의 법칙은 시그마는 2 입시론이다. 이거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될 재료값 기본식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관계식 쭉 했는데, 그럼 늘어나는 양의 관계 이 공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시그마는 2 입시론인데, 시그마라는 건 뭐야? A분의 P잖아요. 하중에 대해서 면적에 나는 거고, 입시론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거는 아까 원래 기대에서 얼마로 늘어났냐 이거죠. 그때 우리 역학에서 관심사항은 뭐냐면은 이 물체가 하중에서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이거를 중요시해야겠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립해갖고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A 2분의 PL이다. 요 식 꼭 여러분들 재료학에서 외워야 되겠죠. 여기 있네. 요 식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식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아까는 그거는 영광일 때 그 그래프였고 재료에 따라서 그 그래프 모양이 좀씩 다른데 이렇게 항복 구간이 안 나타나는 곡선이 그런 것도 있다. 주철 같은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 연신율이 거의 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복 구간이 안 나타나는 재료들이 있다. 포화송해비는 가로병렬 대 세로병렬 관계식이 있다. 그래서 m분의 1이라는 식인데 이 m이 이제 자연수로 나가요. 뭐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자 세로병렬로 해서 가로병렬을 나눴더니 아까 세로병렬 L분의 람다였고 가로병렬은 D분의 델타였죠. 그래서 D 람다 D분의 델타 L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포화송해 관계식 여기 성립 관계식인데 이거는 그냥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열 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금속은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죠?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늘어나는 게 뭐였습니까? A2분의 PL이라는 기본식 아까 했었죠? 자, 열을 가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서 A분의 P가 뭐예요? 요게 응력이죠. A분의 P가. 요게 응력이 바로 열 응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 응력식을 보면은 요거 외워야 되겠죠. 세로 탄성계수. 여기 세로 탄성계수가 나오죠. 여기 세로 탄성계수에 요게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뭡니까? 재료마다 금속이 다 그 열 팽창계수 고유값이 다르죠. 그래서 그 팽창계수 고유값을 곱한 게다가 온도차. 나중에 온도에다가 처음 온도를 뺀 이것이 열 응력이 된다. 자, 시그마는 열 응력이 어떻게 된다? 2 알파 여러분들 델타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온도 차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주의할 게 있죠. 이 철강에 했을 때 이 길이의 크고 작음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여기 보면 길이에 관계되는 변수는 없죠. 즉 열 응력은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요거 봐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열역학 기본식에 대해서 맞추고 한번 예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영광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안 보고 저랑 같이 따라 해봅시다. A 포인트는 뭐다? 비례한도, B는 탄성한도, CD는 항복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E가 인장강도, F가 끊어지는 데죠. 파단되는 죠. 파단점. 자, 그러면은 인장강도를 표시한 거는 제일 꼭대기점 2가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겠고. 2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5cm인 단면에 35kN의 힘을 가할 때 발생되는 응력을 구하면은 자, 이렇게 영광봉이 있는데 지름이 D가 5cm래요. 자, 여기 35kN의 하중을 가했대요. 35니까 kN이니까 공을 3개 붙이면 뉴턴이 되겠죠? 자, 우리 SI 나누기로 하려니까 5cm는 얼마? 0.05m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A분의 P죠. 응력이라는 거는. 단면적이라는 건 원통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그래서 0.05를 대입했고 우리 35에 킬로뉴턴으로 뉴턴으로 한다면 35,000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킬로뉴턴을 계산했는데 10에 3승을 또 빼면 어떻게 돼요?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3번 막대강을 당겼을 때 생기는 변형력 공식은 자, A는 A분의 PL 아까 계속 얘기했죠. A분의 PL 뭐 이건 바꿔서인데 가가 정답이 됐고 4번 지름이 13mm 표점이 150인 영광제 시험편에 인장을 시켰더니 154mm가 되었다. 지금 몇 mm가 늘어났어요? 150에서 154니까 4mm가 늘어났죠. 즉 연신율은 얼마냐? 아까 연신율이라는 거 뭐였어요? 요거는 스트레인에다가 퍼센트 100%를 해서 퍼센트를 한 게 연신율이었죠. 자,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는 길이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자, 원래 일이 얼마? 150에서 4mm가 늘었죠. 150분의 4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66%가 나오게 된다. 자, 이번에는 재료 기본적인 성질을 좀 응용해서 보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라는 건 뭐죠? 보라는 거는 여러분 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생각하면은 기둥이 있고, 자, 위에 교각이 이렇게 겹쳐지죠? 이렇게 겹쳐진다. 여러분들 마치 여기 지붕에 대들보 그러잖아요. 대들보. 지붕 위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 그런 것이 다 이런 것이 이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보. 그래서 영어로 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의 종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기둥에서 끊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단순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요걸 보면은, 여러분, 난간 같은데, 이런 벽에, 여기 고중에 좀 물건을 똑 튀어나오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옷을 걸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 하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고정을 하고 튀어나와서 끝에 하중을 가하는 형태, 이런 걸 우리는 외팔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양쪽에 지지라고 가운데 뭐 이렇게 하중을 가하고 양쪽에 지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단순보, 심플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얘는 지지하는데 바깥쪽에 하중을 가고 있죠. 이런 거는 내다지보, 돌출보, 오버행이죠. 양단지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지하는데도 이렇게 보는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이런 건 이렇게 단순히 올려놓은 거를 단순보라 그러고, 얘를 아예 용접을 아주 꽉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해요. 고정을 딱 하면 이쪽으로 모든 이거 아예 움직일 수가 없죠, 보가. 이런 걸 우리는 고정보라 한다. 픽스트. 완전히 고정했다. 픽스트 빔인데. 자, 이거 연속보가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보가 계속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이게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연속보에서 이렇게 보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하중을 가면은 얘는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는데 옆에 보에는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끊어져 있을 때는 영향을 안 주는데 만약에 이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 보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놈이. 그래서 연속보는 옆에 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그래가지고 이런 연속보는 조금 어려워져요, 해석하기가. 자, 요런 거,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 고정보나 이런 연속보 이런 거는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는 이런 부정정보 얘기합니다. 부정정보. 자, 이 같은 거는 한쪽에는 지지하고 한쪽은 그냥 단순 지지하고 한쪽은 고정해주는 이런 고정 지지보라고 얘기하죠.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부정정보. 그 다음에 단순하게 올려줘가지고 해석이 좀 편한 거. 즉, 미지수가 2개면은 식이 2개 나와야 되죠. 근데 식이 2개 나왔는데 미지수가 3개, 4개 있다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형태가 우리는 부정정보로 얘기합니다. 왜 밑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정보, 부정정보 여기 있죠. 부정정보, 정정보. 자, 이거는 식이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미지수가 더 많은 경우에. 자, 이제 외팔부 한번 보면은, 외팔부의 끝에 하중이 있을 때, 전단력 선도, 여기 잘라지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 따로 제가 풀어주려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전단력 선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지탱하는 모멘트 선도는 이런 밑으로 해줘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그 크기는, 모멘트 크기는 PL이 된다. 하중 P와 요 길이 L을 곱한 것이 최대 모멘트가 된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단순 지지보 보겠습니다. 단순 지지보 같을 때 여기 하중을 가면은 이렇게 보가 이렇게 휘겠죠. 그때 전단의 선도는 이렇게 위에는 튀어나오고 밑은 내려가는 1차 선형이 되고,
모멘트 선도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가 최대 모멘트가 되는데 여기가 최대 모멘트 크기는 4분의 PL이 된다. 아까 웹8 보일 때는 PL이었죠. 자, 그랬을 때 양쪽이 지지되면 4분의 P 가지고 4분의 1배만큼 줄입니다. 자, 밑에 이제 오버행, 뭐 고정보, 연속보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런 건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될 거는 웹8보와 단순보의 요 최대 모멘트 크기가 얼마가 되는가.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면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 역학에서는 이런 각 단면에 대한 모양에 대한 단면계수 관성 모멘트 다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계요소 설계에서는 주로 축을 많이 다루고 원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 요 원형에 관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원형일 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곱이다. 간성 모멘트는 64분의 요 i자를 보통 많이 써줘 이렇게 계산하죠. 64분의 파이 d의 4승이다. 단면계수 Z는 32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극단면계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는 단면계수라는 거는 표면에 대한 단면계수고 극단면계수는 회전 중심에 대한 단면계수입니다. 이거는 회전 중심. 자, 요거는 요거의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ZP를 쓰는데 요거 Z 쓰죠. ZP는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둘 게 원형일 때 극강성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단면계수는 32분의 파이 d의 3승. 극단면계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요거 알아둘 게 꼭 요거죠. 나머지 여러 가지 각형에 대해서 뭐 단면계수 값은 쭉 보시고, 다음에 오일러의 기둥식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기계 요소 설계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개 이거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루게 되는 건데요. 여기 힘을 가했을 적에 요 기둥인데 요 기둥이 어떻게 휘느냐 거기에 대한 공식들인데 참고적으로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로라는 건 뭐죠? 사람도 오래 일을 하게 되면 피로해지죠. 그 피로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죠. 그래서 능률이 자꾸 떨어지는 게 피로인데 이 재료에서도 반복 횟수에 따른 이런 실험을 봤더니 여기 여기는 응력이에요. 여기는 반복 횟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기본 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피로 한도,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 그래서 설계 계산할 때는 이때의 값으로 계산하지 말고 요때의 값으로 계산해야 된다. 더 이상 어떤 응력이 안 떨어지는 요 횟수, 여기가 보통 10의 6승 정도만큼 반복 사용했을 때 보통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성질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피로다. 피로는 뭐와 관계있다? 시간과 또는 반복 횟수와 관계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 SN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응력을 S, 반복 횟수를 N 해주고 SN 곡선, 여기 시그마 N 곡선인데 여러분 보통 SN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얼마? 10의 6승 반복 횟수 할 때 피로 한도 값을 결정한다. 자, 크리프라는 거는 재료가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져가지고 변형이 생기겠죠? 여기 힘을 가게 되면 미끄러져 이렇게 재료의 요 원자와 원자 간에 미끄러져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 이거 갖다 우리는 크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허용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허용이라는 거는 재료를 설계를 할 때 아까 우리 재료 응력 계산 그래프에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인장응력 값이라 그랬죠? 여기 인장응력 값을 요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 극한 강도, 인장 강도가 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안전계수를 얼마로 쓸 거냐?
3배 안전할 거냐, 4배 안전할 거냐, 이런 안정에서 얼마를 할 거냐, 요거로 나눠주는 게, 이 인장력을 안정에서 나눠주는 게 이게 허용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응용이라는 거는 여기 나눠면 안전계수를 극한 강도로 나눠주는 게 되는데, 이랬을 때 허용응용에서 그 안전계수는 커야 되니까 당연히 극한 강도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허용응용. 허용력은 얼마만큼 허용된다는 얘기니까 실제 사용되는 물건에서는 허용력만큼 작게 사용해야 되죠. 실제 부하되는 응력이 사용 응력이 되는데 이런 크기 관계 극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허용, 사용 응력이 되더라. 그래서 안전율이라는 거는 극한 강도에다가 극한 강도는 인장 강도를 얘기합니다. 인장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관계식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예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호 문제죠.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보호에 똑같은 하중 P가 있어요. 자, 이놈은 외팔보호죠. 그러니까 캔틸리바 외팔보호였고, 이거는 단순보호였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모멘트는 몇 배인가? 자, 외팔보일 때는 모멘트 선도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 최대 모멘트가 여기였는데 요게 모멘트 값이 얼마였어요? PL이 됐었고. 자, 단순보 있을 때는 모멘트 선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최대 모멘트가 여기 가운데 걸린다 그랬죠? 요 가운데. 요게 4분의 PL이었죠. 그래서 외팔보 대 단순보를 보면은 요거 대 요거 비니까 몇 배 차이 나요? 4배의 차이 나죠? 정답은 4배 요것이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약 그 문제 안 나오는데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뽑아낸 건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료에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고 이쪽으로는 비틀림이 걸리는 거예요. 토크는 비틀림이고 이렇게 한 그 밴딩은 모멘트라고 했죠. 이건 밴딩 모멘트, 비틀림입니다. 얘하고 얘가 동시에 걸려요. 동시에 걸렸을 때 재료는 하나씩 걸리는 것보다 더 가중치가 걸리겠죠. 그랬을 때 요거와 요걸 더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T2 값입니다. 합력을 한 것이. 그 다음에 M2 값이라는 거는 요거와 요걸 또 합력한 건데 요 T2 값에다가 다시 M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나눈 거 요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T2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요게 T면은 요게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M2는 요 T2를 더한 걸 다시 또 M을 더하라 그러니까 요거를 내려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요놈이 되겠죠. 그래서 토크와 모멘트가 동시에 걸렸을 때의 응력설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요건 나중에 축에 들어가면은 축 설계 계산식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기초적인 마스터를 해두면은 상당히 그때 가면은 편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1장 여러분들 기계 설계 기초에 대한 학문을 배웠는데 여기는 물리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재료역학의 기본적인 성질을 배우는 건데 보통 시험 문제 난이도가 작은 문제로 해가지고 보통 한두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꼭 봐달라는 그런 식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자, 저랑 수업하느라 수고 되게 대단히 많았습니다.